이번에는 임플란트 케이스를 리뷰해 보겠습니다. 제 카페에서 내려오시면 여기 보이는 임플란트 수술도 잘하는 보철과 전문의입니다. 환자분은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서 찾아오신 60대 여성분이시고, 문제는 3유닛 골드 브릿지를 임플란트로 교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6번, 15번 치아가 정출되어 있어서 그로 인해서 교합 평면이 불규칙하게 되어 있으며, 불규칙한 상악의 교합 평면에 맞게끔 하악의 3유닛 골드 브릿지를 제작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불규칙한 교합 평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좌측과 우측 모두 동일한 상황이었고, 규칙적인 교합 평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래의 교합 평면은 불규칙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깨진 것도 있고, 인전면 우식정도 같이 관찰됩니다. 스니 골드 브릿지는 불규칙한 교합 평면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치아 형태와 치아 크기를 가지고 있고, 교합면 자체가 밋밋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절단 교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협축 교두와 설축 교두가 동시에 닿기 때문에 교합 평면을 밋밋하게밖에 만들 수 없는 비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골드 브릿지가 됩니다. 상악 치아가 내려있는 정출된 상태로 상악 교합 평면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하악의 교합 평면도 불규칙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합 평면이 불규칙한 경우 치료를 잘못한 경우도 있고, 치료 전의 상태가 불규칙한 경우도 있지만 결과는 동일합니다. 불규칙한 교합 평면인 경우 음식물이 잘 씹히지 않으며 씹는 게 불편하고, 어떤 경우에는 뺨과 혀가 씹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처럼 교합 평면은 보철 치료, 임플란트 치료, 교정 치료의 기본이 됩니다. 절단 교합이 되었기 때문에 상악의 협축 교두와 하악의 협축 교두, 상악의 구개 교두, 하악의 설축 교두가 교합되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은 비어 있고 양쪽이 교합되기 때문에 음식물이 잘 씹히지 않을 뿐더러 양측 협축 교두와 설축 교두는 크랙이나 치아 파절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경우 결국 교합면 자체가 밋밋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절단 교합으로 형성하여서는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치아 형태뿐만 아니라 적절한 오버바이트를 형성해야 합니다. 환자분은 불완전한 정적 교합으로 꽉 물면 좌우로 미끄러지는 교합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분들은 이런 경우 조금이라도 잘 맞는 위치를 찾기 위해서 좌우를 왔다 갔다 하는, 비벼대면서 조금 더 잘 맞는 위치를 찾으려는 노력하는 비정상적인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교합으로 돼 있을 경우, 교합이 불안해지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악에 불규칙한 교합 평면이 관찰되며 상악 또한 16번, 15번 치아가 정출되어 있기 때문에 불규칙한 교합 평면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측뿐만 아니라 좌측 또한 10, 24, 5, 6 치아가 정출되어 있기 때문에 하악의 교합평면조차도 좌측 또한 불규칙한 교합평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측은 설측교두와 협측교두가 동시에 닿는 절단교합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하여 교합면이 밋밋하게 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치아의 크기를 보시면 47번, 46번, 45번, 44번인데 44번보다 46번이 작은 비정상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고, 일반적으로 46번은 47번보다 크고, 또한 45번은 44번과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비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인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합 16번과 15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교합점이 17번, 47번 뒤쪽에만 교합되고, 또한 16번, 41번 앞쪽에만 교합되며 그 가운데 부분은 다 비어 있는 상태, 즉 빈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합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딱 요 두 지점에서만 교합되기 때문에 음식물이 씹힐 수가 없고, 그 이유는 16번과 17번의 교합 평면이 불규칙하고 마지널리티 디스크레펀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합이 이 지점과 이 지점밖에 교합되지 않으며, 실제로 이 부분은 전혀 교합이 되지 않습니다. 교합이 되지 않을 뿐더러 빈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합 평면이라는 것은 음식물을 잘 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교정치료를 진행하는데, 교정치료는 어금니를 대상으로 보철 치료를 위해서 하는 교정치료를 진행하며, 이를 보철 교정치료라고 부릅니다. 주로 불규칙한 교합평면을 규칙적인 교합평면으로 개선하거나, 비정상적인 치아의 크기를 개선하거나, 치아의 치축을 개선하는 교정치료가 주된 보철 교정치료의 대부분의 상황입니다. 상하 구치부의 보철 교정치료는 정출되어 있는 16번과 15번을 위로 끌어올리는 함입 교정치료를 진행하여 규칙적인 교합평면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교정치료를 시작하기 전 상태에서 보시면 15번과 14번 사이에 빈 공간이 없지만, 교정이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15번과 14번, 45번 사이에 공간이 생겼고, 이는 15번이 위로 함입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16번과 47번 사이에 교합이 되고 있는 부분이 보이지만, 교정치료가 진행된 후에는 16번과 47번 사이에 빈 공간이 관찰되며, 이 또한 함입에 의해서 치아가 상방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16번과 15번을 상방으로 이동시켜서 규칙적인 교합평면을 형성함으로써 하악을 규칙적인 교합평면을 형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악 구치부의 보철 교정 치료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46번이 47보다 커야 되지만 그 반대로 되어 있으며, 그 원인은
47번이 전방으로 이동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되며 47번을 후방으로 이동시켜서 46번의 공간을 확보하여 정상적인 치아 크기를 형성하고자 하였고, 또한 44번과 45번을 비슷한 크기의 크라운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철 치료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47번을 후방으로 이동시킴에 따라서 46번의 공간이 교정 치료 전의 공간보다 훨씬 넓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유닛 골드 브릿지를 46번 위치에서 잘라내고 그 사이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으며, 또한 그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교정용 스크류를 식립하게 됩니다. 교정용 스크류를 이용하여 47번을 후방으로 이동시켰고, 아래에서도 다시 설명하겠지만 46번 임플란트를 47번에 가깝게 이 위치에 식립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임플란트를 현재 상태에서의 중앙에다 식립할 경우 47번이 뒤로 간다면 이 임플란트 위치는 상대적으로 45번에 가까워지는 위치에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위치가 정중앙에 위치할 수 없습니다. 즉 47번이 후방으로 이동되어 있을 것을 예상하여 46번을 47번에 가깝게 식립함으로써 47번이 뒤로 갔을 때 임플란트는 정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식립을 하기 위해서 리치 스플릿 테크닉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 치조골의 폭이 임플란트 식립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임플란트가 치조골에 맞게 식립할 경우, 즉 치조골이 충분한 곳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임플란트 크라운을 제대로 교합에 맞게끔 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치조골에 맞게 심는 게 아니라 교합에 맞게끔 이상적인 임플란트 위치에다가 식립해야 합니다. 만약 치조골이 충분한 곳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 예를 들어서 36번이 치조골이 충분한 위치에다가 임플란트 심은 경우 크라운의 모양이 이렇게 되며, 정상적으로 이상적으로 심었을 때는 크라운이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디자인을 캔티레버 디자인이라고 하며, 캔티레버 디자인을 했을 경우 교합을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크라운을 하였다 하더라도 임플란트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됩니다. 임플란트의 부작용이란 나사 풀림, 나사 파절, 어바트먼트 파절, 임플란트 실패를 포함하며,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임플란트 부작용입니다. 즉, 임플란트 식립을 이상적인 위치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이상적인 임플란트 식립 위치에서는 치조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치조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만드는 방법 자체가 리치 스플릿 테크닉이며, 치조골에 디귿자 형식으로 치조골을 분리를 한 다음 바깥쪽 협측 치조골을 바깥쪽으로 밀어내어서 치조골을 확장시킵니다. 즉 리치 스플릿과 리치 익스펜딩을 이용하여 안쪽 치조골과 바깥쪽 치조골 사이에 공간을 형성하고 그 사이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이
리치 스플릿 테크닉입니다. 즉, 리치 스플릿 테크닉으로 임플란트 식립한 경우 이상적인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만들 수 있고, 또한 16번과 46번 사이에 이상적인 교합이 형성되며 바깥쪽의 치조골이 넓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47번을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보철 교정 치료를 함으로써 47번이 후방으로 이동함에 따라 치축 자체가 기울어진 치축에서 똑바로 세워진 추축으로 바뀌고, 그 결과 앞쪽 교합평면과 47번의 교합평면이 다르지만 보철 교정 치료 후에는 두 교합평면이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46번 임플란트를 47번에 가깝게 식립하였는데, 거리를 보시면 이 거리와 이 거리를 보시면 약간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47번이 후방으로 이동하였고 46번 임플란트 식립할 경우 47번에 가깝게 식립하여야 교정 치료 후에는 거의 정중앙에 임플란트가 위치하게 됩니다. 즉, 리치 스플릿 테크닉을 이용하여 치조골 바깥쪽으로 정중앙에 식립함으로써 이상적인 압구 형태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주과와 보철과가 구분되어 있는 대학병원이나 협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치과들에서는 치주과에서는 치조골이 충분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보철과에서는 치주과에 식립해준 임플란트 위치에 보철을 하게 되며, 이럴 경우 앞서 설명드렸듯이 해결할 수 없는 임플란트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교합을 알고 임플란트 위치를 정확하게 이상적인 위치에 식립해야 하고, 그 식립하기 위해서 리치 스플릿 테크닉이라고 하는 가장 고난이도의 임플란트 수술 테크닉이 없다면 이런 임플란트 식립을 할 수가 없게 되며, 즉 캔티레버 디자인의 임플란트 크라운 디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교합도 잘 알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수술도 잘해야 되며 교정 치료도 정밀하게 할 수 있는 치과 의사만이 이런 케이스의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대학 교수들조차도 리치 스플릿 테크닉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으며, 또한 협진을 한다고 해서 이런 정확한 술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정, 보철, 임플란트 수술을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치료 결과입니다. 하악에 보철 교정 치료를 진행하여 47번을 뒤쪽으로 보냈고,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 위치도 47번에 가깝게 신겼지만 후방 이동함으로써 정중앙에 임플란트의 위치가 오게 되고, 또한 리치 스플릿 테크닉을 이용했기 때문에 치족을 있는 안쪽 부위가 아닌 거의 센터 쪽으로, 중앙 쪽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교합을 갖는 임플란트 크라운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상하계 보철 교정 치료로 규칙적인 교합평면을 형성함으로써 하악의 교합평면도 규칙적으로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치주과에서는 치주골이 풍부한 데다 심고 보철과에 보내면 보철과에서는 캔티레버 디자인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임플란트 부작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또한 교정과에서 교정 치료를 해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치아의 형태, 치아 크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16번과 15번이 정출되어 있는 것을 상하계 보철 교정 치료로 규칙적인 교합힘을 형성하였고, 하하계 보철 교정 치료를 통해 47번을 후방으로 이동함으로써 46번을 정상적인 치아 형태와 크기로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 후 결과입니다. 규칙적인 교합평면이 보이고 좌측은 아래로 푹 꺼져 있는 불규칙한 교합평면을 가지고 있으며 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갖는 크라운과 임플란트 크라운으로 제작할 수 있었고, 위에서 보시면 치아 크기도 47보다 46번이 크고 44번과 45번의 크기가 거의 유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합도 정상적인 치아 크기를 형성했기 때문에 오버바이트가 형성되고 안정적인 교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즉, 교정치료와 임플란트 수술, 보철치료 모든 것을 다 갖춰야만 가능한 치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리뷰해 보겠습니다.